마이크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분 후에 서울대 2020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필승 합격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다들 잘 들리시는지, 잘 들리시면은 네, 저희 채팅으로 이제 잘 들린다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생방송 유튜브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설명회를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프라인 설명회와 달리 또 이제 온라인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면서 즉각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 이제 멘토분들이 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이런 피드백과 소통이 또 온라인 설명회에 이제 또 재미 요소이자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잘 들린다고 지금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후 본격적으로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주제는요, 2021년, 네, 내년도 입학 기준이죠. 2021년, 네, 목소리를 좀 키워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제가 소리를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소리를 좀 키우기도 했는데요. 또 제가 또 어, 사실 오프라인 설명회가 아니라 온라인 설명회라서 사실 목소리를 좀 가다듬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실제 오프라인 설명회 한다고 생각하고 큰 목소리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설명회 2021년도 대학 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필승 합격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면서 요즘은 장마가 이제 또 굉장히 또 올해는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어제부터 오늘 또 오전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었는데요. 이맘때쯤이면 이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딱 한 군데로 이제 쏠리게 됩니다. 바로 대학 부설 영재원과 관련된 그런 준비 과정들인데요. 특히 헬로 알고에서는 여러 가지 영재원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영재원의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저희 개원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말 많은 그런 영재원 합격생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헬로 알고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진정성과 전문성 덕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부제는요.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 전문성이 승패를 가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소리가 지금 조금 작게 들리신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좀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키워서 어머님 또 아버님들 또 학생들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휴대폰 상에서 자체 볼륨을 조금 더 한번 키워 주실 수 있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큰 목소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중간중간에 안 들리시는 부분이나 좀 영상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시면은 저희가 수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회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되겠죠. 네, 저는 현재 헬로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안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코드윙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은 정말 큰 박수 소리와 함께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항상 이제 온라인 설명회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어색해서 이제 좀 실수를 하거나 그러더라도요, 좀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온라인 설명회를 한 지가 이제 한 10번 정도 이제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적응도 해서 카메라 앞에 제가 처음에는 이제 카메라 울렁증이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계속 좀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설명회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작년에 헬로 알고 어떤 실적들을 만들어냈는지 작년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원 관련 실적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헬로 알고 2019 합격 및 수상 실적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에 저희가 큰 성과를 하나 만들어냈었죠. 네, 유사코 미국 정부 올림피아드, 한국에 한국 정부 올림피아드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 이제 미국 정부 올림피아드가 있는데요. 미국 정부 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인 학생 최초로 국가대표 상비군 파이널리스트에 이제 저희 학원 학생이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미국에 이제 보딩 스쿨 다니는 친구인데요. 헬로 알고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국가대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2019, 2020 네, 올해 미국 정부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입니다. 먼저 파이널리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1명을 포함해서 골드 등급 2명, 실버 등급 3명, 브론즈 등급 28명의 합격생을 배출을 해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정부올림피아드 쪽입니다. 한국정부올림피아드 작년에 저희가 개원 10주 정도 된 시점에서 정부올림피아드 1차 대회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1차 대회에서 총 18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2차 대회에서는요, 총 24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대회 18명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헬로 알고와 함께 해준 덕분에 2차 대회에서는 은상 5명, 동상 7명, 장려상 12명의 수상자, 총 24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요즘 정부올림피아드만큼이나 관심이 뜨거운 대회이죠. 네, NYPC 넥슨에서 진행하는 알고리즘 대회입니다. 네, NYPC에서 본선 1명, 특별상 4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하였고요. 네, 오늘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네,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부분에서 작년에만 39명의 그런 합격생을 배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기초반 9명, 심화반 3명의 합격생을 배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서울여대 정보보호 영재원에서 3명, 그리고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총 24명의 합격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월에 개원한 이후로 사실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시간 만에 이렇게 많은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생을 배출할 수 있었던 이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헬로 알고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진정성과 전문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정성과 전문성이 오늘 느껴지실 수 있도록 뒤쪽에서 자세하게 오늘 설명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진정성과 전문성 외에도 저희 훌륭한 멘토들과 함께 좋은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헬로 알고 멘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홍성기 연구소장입니다. 홍성기 연구소장은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학부로 또 컴퓨터공학관의 알고리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헬로 알고에서 미국 정부 올림피아드 전담 강사로 또 헬로 알고 교육 컨텐츠 개발 총괄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민수 멘토입니다. 박민수 멘토는 경기과학고를 졸업을 하였고요. 이제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입니다. 정부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문제출제위원 조교로서 활동을 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영규 멘토입니다. 김영규 멘토 서울과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출신 멘토입니다. 네, 정부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한재 멘토입니다. 제한재 멘토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출신 멘토이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한국디미고 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정부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수상 및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을 마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신우석 멘토입니다. 신우석 멘토는 학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졸업을 하였고요. 또 동대학의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경남과학고를 졸업한 멘토이고요. 고등학교 때 정부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말씀드릴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과정 전담 멘토로서 작년에 보셨던 그런 많은 실적들을 이제 만들어낸 배출한 그런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최시현 멘토입니다. 최시현 멘토는 학부는 고려대학교에서 컴퓨터학과와 수학과를 복수 전공하였고요. 현재는 서울대학교 전자전기 공학부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수원 멘토입니다. 신수원 멘토 전남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에서 학부로 기술경영과 전산학과를 복수 전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카이스트에서 전산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재준 멘토입니다. 이재준 멘토는 세종과고를 졸업을 하고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학부로 또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손용석 멘토입니다. 손용석 멘토 경남과학고를 졸업한 멘토고요.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출신 멘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연석 멘토입니다. 주연석 멘토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로 고려대학교 알고리즘 대회에서 2위를 수상한 실력 있는 멘토입니다. 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주연석 멘토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전담 멘토로서 작년에 마찬가지로 지도했던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켰던 그런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진입니다. 저희 헬로알고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 활동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먼저 최민기 연구원,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재학 중인 그런 연구원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정부올림피아드 고등부 전국대회 은상 및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을 마친 멘토이고요. 네, 다음으로 김남일 연구원, 마찬가지로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강사진과 또 연구진이 함께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올해는 더 많은 그런 합격생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서울교대와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 필승 전략 잘 살펴봐 주시고요. 헬로알고와 함께 하신다면은 올해 분명히 많은 학생들이 또 지금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모두 영재원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이죠.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관련된 설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이제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매년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럼 왜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가? 또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좀 필수적으로 앞으로 자리 잡지는 않을까? 수학 영재원처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왜라는 질문과 함께 좀 여러분들께 답변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왜 도전해야 되는가? 한번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세상을 바꾼 거대한 충격이 올 초에 등장을 했죠. 저희도 사실 이 충격 때문에 휘청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충격 이후에 헬로알고 또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 거대한 충격, 네, 바로 코로나19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정말 어떤 사회적인 큰 변화, 혁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또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바꾼 그런 변화가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어머님들께서 요즘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바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으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등교는 요즘은 이제 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뭐 예전처럼 매일매일 꼭 나가야 된다 또 이런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간단하지만 굉장히 큰 변화를 저는 불러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학교를 가지 않고 원격으로 그것도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눈앞에 이제 펼쳐졌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요. 직장 다니시는 아버님들, 어머님들께서도 큰 변화가 있었죠. 네,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죠? 네네. 그래서 재택근무가 또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 이제 종합하면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제 언택트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언택트라는 키워드가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에 이것이 뉴 노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는 감히 이제 학생들이 원격으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라는 걸 상상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일단 한번 이런 충격을 받고 해보니까 이것도 나름 할 만한 것 같고 원격 수업의 장점도 있고 물론 어머님들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은 원격 수업의 장점도 있고 해서 이제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트위터 다들 잘 아시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IT 기업이죠. 트위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근무를 시켜봤더니 이거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원하면 영구히 재택근무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이러한 충격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뉴노멀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시대, 바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이렇게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언택트 시대의 핵심 키워드 바로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뒤쪽에서 보여드릴 기사가요. 이러한 디지털 시대, 또 언택트 시대, 또 더 나아가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을 했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21세기형 뉴딜 정책에 집중을 해야 된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바로 한국판 뉴딜 그리고 그 안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고 또 사회적인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화와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매달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만든 그런 디지털 뉴딜 관련 보고서를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뉴스레터로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혹시 다 읽어보셨죠? 네, 정말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마 그걸 보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런 대비 전략과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은 반드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보내드렸던 보고서 제목이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전략 디지털 뉴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부분,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몰려올 큰 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2025년까지 무려 16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의 핵심 키워드 DNA, US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D, 네트워크 N, 인공지능 A, 그리고 언택트 U,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해서 디지털 SOC 해서 S, 이렇게 해서 DNA, US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관련 보고서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발표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의 물결이 이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제 딴 세상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이미 이러한 변화에 앞서서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는 그런 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부분이 바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아시겠지만 청년 실업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비단 이제 그 코로나 전에도 심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더 심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채용 시장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관련해서도 이미 전혀 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직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코로나19가 있음에도 내 아이는 개발자로서 꼭 키워야 되겠다. 코로나19에도 개발자 몸값이 첨전부지로 치솟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 자식은 꼭 개발자로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런 목소리를 제가 실제로도 요즘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큰 변화 중에 하나가요. 예전에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또 교육에 굉장히 트렌디하고 민감하시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헬로알고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요즘 제가 체감하는 그런 어떤 변화 중에 하나가요. 요즘은 어머님들도 물론 많이 이렇게 데리고 오시지만은 요즘 어머님들보다는 아버님들의 방문이 좀 많이 늘었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요. 또 아버님들이 또 바빠서 못 오시는 경우에 어머님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이 공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공부 꼭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보내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러한 변화는요, 이제 실제 사회에서 일선에서 계시는 그런 아버님들이 정말로 우리 아이는 앞으로 개발자가 돼서 정말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엘리트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많이 코로나19 이후에 느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변화들이 실제로 느껴질 정도니까요. 이러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아날로그 기업으로 대표되는 그런 제조업 중심의 회사들은 요즘 채용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문송합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예전에 여기만 나오면 취업이 된다라던 이제 전화기, 네, 전기전자, 화공, 기계 이런 공대를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또 실리콘밸리의 그런 대형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언택트와 디지털의 수혜를 그대로 받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AI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600명 넘게 채용을 했고요. 또 이제 큰 기업부터 작은 스타트업들까지 개발자들을 못 구해서 개발자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정부에서도 잘 알겠죠. 그래서 한국판 뉴딜 사람 투자가 관건이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고
결국에는 AI와 소프트웨어 인재를 10만 명 이상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민간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은 폭풍이 아니라요. 이제 정부에서까지 나서서 이러한 인력을 길러내가는 큰 파도의 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의 성공 전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글자로 요약하자면은 우리 아이를 바로 정보 영재로 만드는 것이 성공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보 영재로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 정보 영재로 가는 첫 단추이자 핵심 열쇠가 바로 소프트웨어 영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입학을 해서 그 이후에 영재학교 과학고 입학 또는 일반고를 가더라도 정보 영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입학을 한 이후에 초일류 ICT 기업에 취업을 하는 이 로드맵을 그려나가기 위한 첫 단추로서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 영재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로열 로드의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소프트웨어 영재원이다 또는 초등 정보 올림피아드 수상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정보 올림피아드라는 부분과 오늘 말씀드리는 소프트웨어 영재원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 아이를 정보 영재로 키우기 위한 로드맵을 그려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다리셨던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관련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한양대와 서울교대 이런 각각의 세부적인 영재원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요. 일단은 영재원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요 내용을 먼저 소개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요. 이제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인데요. 사실 영재원에는 운영 주체, 설립 주체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영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운영하는 오늘 설명의 주제이기도 하죠. 대학부설 영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청 부설 영재원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딱 보시면은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대학부설과 교육청 어떤 부분을 학부모님들께서 더 선호하시고 뭐 수준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어떤 부분의 수준이 조금 더 높을까요? 네, 바로 네 예상하셨던 것처럼 대학부설 영재원이 학부모님들의 어떤 로망이자 또 어떤 커리큘럼의 전반적인 수준이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부설과 교육청 설립 주체별로도 나눌 수가 있었고요. 또 교육 내용별로도 이제 영재원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수학, 과학 그리고 융합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예전에는 이 세 가지가 메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요즘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그런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 영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쪽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소프트웨어 영재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영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립된 영재원은 아직까지 몇 개일까요? 네, 아직까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한양대학교하고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이고요. 다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영재원들 중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교육을 하는 것은 정보라는 이름으로 또는 이제 융합, 발명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소프트웨어 영재원은 서울교대와 한양대 두 군데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발명이나 이제 융합 이런 쪽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보 영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발명이나 융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울교대와 한양대와 같은 진짜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정통으로 배워 나가시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서울권에서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영재원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제가 어머님들께 한 가지만 좀 유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주제는 이제 서울권에 있는 소프트웨어 영재원 한양대와 서울교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요. 사실 경기나 타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라는 점 미리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럼에도 이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또 영재원과 관련된 내용을 들으시기에는 충분히 풍성한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또 그런 분들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서울여대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여대 정보보호 영재원은요, 이제 정보 보안 인재를 길러나가기 위한 그런 영재원으로 서울교대나 한양대와 같이 초, 중 등을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중, 고등을 선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정보 보안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두루 섭렵한 이후에 좀 더 날카롭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여대 정보보호 영재원은 물론 여학생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서울여대 정보보호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선발을 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 모두 지원 가능한 영재원이죠. 가천대 과학영재원에서도 융합으로 소프트웨어 쪽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이렇게 네 군데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서울교대와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영재로 성장하기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궁금해하실 한양대학교와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대한 완벽 분석, 완전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 먼저 학교별 모집 요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도 2020 학기 2020 입학생 기준 영재원 모집 요강을 참고로 해서 모집 요강이 매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요거 그대로 아마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들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과연 입시 일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만 어머님들께서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모집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과정은 총 두 가지입니다. 정규 과정하고 사사 과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정규 과정 안에서도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반 같은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지 않고 심화반에서 학생들 따로 선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사반으로 바로 입학하는 케이스는 없고요. 기초반하고 심화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개 모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을 수료하더라도 다시 시험을 봐서 면접을 봐서 이제 심화반에 갈 수 있었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상이 이게 학부모님들께서 항상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은 올해 기준으로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가능합니다.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자, 지금 그럼 올해 3학년은 내년이 되면은 4학년이 되겠죠. 그래서 모집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이제 모집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지원할 수 있나요? 지원 못합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 가능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원할 수 있나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때문이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총원 100명 이내로 선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타사반이 한 1명에서 2명 정도 선발하고 또 심화반이 작년에 한 15명 정도 선발을 하고 기초반이 80명 좀 넘게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 가지 반을 모두 합쳐서 100명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100명보다 선발 인원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또 뒤쪽에 설명드릴 서울교대와 선발 인원의 차이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서울교대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학교급별로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20명씩. 근데 한양대는 학교급별로 정확하게 TO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입학생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저학년 학생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고학년 학생들이 많다. 또 시험이 학교급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문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이 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너무 저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지원을 하시는 것보다는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학적인 역량, 알고리즘적인 역량을 좀 충분히 쌓으신 후에 한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때부터 지원을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다. 이 점도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는 그럼 어떤 학생을 원하는가,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보시면은 또 글자도 되게 작고 이해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제가 쉽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오늘 설명회에서는 한양대와 서울교대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똑같은 소프트웨어 영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두 영재원에서 지향하는 그런 인재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교대와 한양대의 차이점 중심으로 해서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겠지만 공대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그리고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도 마찬가지로 공과대 안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커리큘럼 상에서도요. 어떤 공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교수님들도 다 공과대 교수님들이 내려와서 교육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교육 커리큘럼이 굉장히 수학적이고 또 프로그래밍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프로그래밍 좋아하고 컴퓨터 좋아하고 또 수학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가면은 좀 적합한 그런 영재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인재들을 원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자격 조건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현재 재학생 기준입니다. 네,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집은 경기도인데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이에요. 이런 경우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학교 기준으로 이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사 일정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9월에 입학 설명회에서 11월까지 선발하고 내년 3월에 입학식하고 교육 쭉 진행을 한 다음에 수료가 12월 달에 진행이 된다. 전반적인 흐름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학사 일정보다 사실 더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선발 일정이죠. 네, 그래서 매년 약간 다소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은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첫째 주에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월 5일 토요일 날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는 이제 9월 말,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이제 1차 지필평가, 필기시험이라고 하죠. 필기시험이 이제 작년에는 10월 20일 날 진행이 됐었다는 점, 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그 다음 주에 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면접, 그리고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실기시험이라고 하죠. 시험까지 해서 11월 10일 날 2차 시험까지 모두 종료가 된 다음에
이제 11월 19일부로 합격자 발표가 나고 입시가 모두 종료가 된다. 이 전반적인 일정 꼭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뒤쪽에서 관련된 대비 과정 안내도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이 프로세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서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형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필기시험, 지필평가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네, 먼저 한양대 같은 경우엔 지필평가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일반 적성 검사라고 해서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IQ 테스트, 또 이제 아마 근래 취업을 하신 분들은 없으실 텐데, 이제 요즘 취업할 때 이제 인적성 검사라고 많이 보죠. 이제 뭐 삼성의 G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인적성 검사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일반 적성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적성 검사가 사실 한양대 시험의 핵심인데, 특수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추상화, 패턴 분해, 알고리즘적인 사고 능력을 포함한 컴퓨팅 사고력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알고리즘 지필 평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쪽에서 이 특수 적성 검사 정확하게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실제 문제들을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2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면접 과정이고 기초반과 심화반이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실기 시험 없이 바로 면접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인성 면접,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활동들, 자소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일반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 기본적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프로그래밍 능력 검사라고 해서 실제로 정보올림피아드 실기 문제처럼 알고리즘 문제들을 코딩을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시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능력 검사까지 추가가 된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프로그래밍 능력 검사의 시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정보올림피아드랑 비교했을 때 어떻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정보올림피아드보다는 쉽고요. 정보올림피아드 초등보다도 쉽습니다. 헬로알고 기준으로는 작년에 실버반에 있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실버반이면은 사실 저희 전체 과정으로 했을 때 이제 브론즈 10주, 실버 10주 해서 한 15주에서 20주 정도 학습을 한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실버반 수준의 학생들 모두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관련해서는 어머님들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이제 헬로알고에서 기존 정규반 들어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C 언어를 문법적으로 좀 잘 다룰 줄 아는 친구들, 알고리즘 역량이 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쪽에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원 커리큘럼 교재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프로그래밍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에 이제 전산수학, 뭐 이산수학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산수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캠프 형태로 정보보호, 데이터 과학, 뭐 알고리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래밍, 전산수학,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공학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점을 어머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서울교대 쪽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서울교대는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한양대와 스타일이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서울교대 하면은 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학부모님들께서 항상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들.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서울교대 과학영재원의 차이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반드시 먼저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울교대에서는요, 두 가지 종류의 영재원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정통의 강자죠. 뭐 워낙 유명한 영재원이죠. 서울교대 과학영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새롭게 신설이 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이렇게 두 가지 영재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과학영재원 안에는요, 분과가 세 가지 분과가 있어요. 수학분과, 과학분과, 그리고 정보분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항상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정보와
소프트웨어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영재원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정보분과는 과학영재원 안에서 분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참고로 정보심화, 이 정보분과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한양대 쪽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당연히 과학영재원의 정보분과가 아니라 바로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관련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서울교대는 어떤 교육 목표와 인재상을 가지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제가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해온 내용인데요. 요약을 해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공대가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공과대 중심 커리큘럼이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원분들께서 이제 교원 또 교수님들께서 이제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공교육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성, 바로 창의와 융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리큘럼이나 교육 내용들을 보면은요,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창의와 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실제로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수업 시수가 총 40시수로 가장 많기는 합니다만, 그것만큼이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수학 융합 수업, 과학 융합 수업, 체험 현장 학습, 이런 융합, 창의에 맞춰진 그런 수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벌써 커리큘럼만 보시더라도 앞에서 전산 수학, 뭐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런 한양대 커리큘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서울교대 선발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도 서류 접수 기간은 비슷했어요.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라고 해서 서울교대 지필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지필시험이 이제 아까 한양대가 10월 20일 날 작년에 진행이 됐었죠. 작년에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은 10월 13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 응시가 가능했고요. 2차는 중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1차는 중복이 가능했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에 시험 일정이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10월 25일 날 발표가 났고요. 면접이 11월 2일, 그리고 최종 합격자 11월 8일 날 나는 것으로 입시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지원 자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서울교대도 지원 자격은 동일합니다.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아까 한양대는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서울교대는 중학교 1학년까지만 가능하고요. 당연히 서울시 소재에 있는 초, 중 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빠뜨렸던 것 같아서 잠깐 돌아가서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모집 분야 및 정원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제가 깜빡 넘어가 버렸네요. 네, 서울교대 한양대, 죄송합니다. 말이 고였어요.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100명 선발한다 그러면은 학교급별로 모집 구분, 즉 TO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TO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3학년 때 지원해서 이제 4학년이 되는 거죠. 4학년이 20명,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각각 학교급별로 20명씩 선발해서 총 기초반으로 10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또 아버님들께서 이 작전을 잘 짜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서울교대 영재원, 어머님들께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좀 창의와 융합 이런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저학년 학생들이 좀 적합하고 또 지원하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오히려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요, 한양대는 아까 고학년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고학년이 작년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지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이 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고 이제 고학년이 많은 반면에 서울교대는 저학년이 좀 많고 고학년이 좀 적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모집 요강을 이렇게 살펴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필승 합격 전략들에 대해서 학교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을 위한 핵심 키워드 딱 하나만 꼽으라면은 바로 알고리즘 역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적성 검사에서 알고리즘 지필 평가가 주어지게 되고 학생들의 그런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특수적성 검사 이제 기출문제 예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쭉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개의 학급이 있는데 각 반별로 100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운동장에 쭉 이제 학생들을 세워놓고 첫 번째 문제, 전체 200명의 학생들 중에서 10번째로 키가 작은 학생들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두 번째로 학생 수가 1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돼서 총 학생 수가 2000명이 됐을 때 1000번째로 키가 작은 학생들을 찾는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답이 있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물론 정답에 가까운 그런 풀이가 있기는 해요.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푸는 게 최선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전문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겠죠. 결국에는 영재원이라는 부분이 어머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진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물론 정답까지 이어지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렬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쉽게 풀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즉 이러한 알고리즘을 알고 모르고가 첫 번째로 가장 큰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설사 모르더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사고를 해 나갈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문제, 광수라는 학생이 이제 타조알, 커다란 타조알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 1층부터 32층까지 32층 높이의 건물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수가 타조알이 얼마나 단단한지 떨어뜨리는 실험을 통해서 몇 층에서 깨지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그런 건데요. 자, 만약에 타조알이 한 개 있다면 타조알을 몇 층에서 깨뜨려야지 최소한의 횟수로 이제 실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이고요. 만약에 타조알이 두 개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최소 횟수로, 또 만약에 타조알의 개수가 충분히 많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실험 횟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지를 맞추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알고리즘에서 이진 탐색의 개념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진 탐색의 개념을 아는 학생이라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반면에 알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전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헬로 알고에서는요,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그래밍 부분은 제외를 하고 알고리즘 지필 중심으로 알고리즘의 그런 개념들을 코딩으로 문제를 풀면 정보올림피아드와 같은 실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글로써 지필로서 풀어나가면은 이제 이런 한양대 스타일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 이거는 한양대 기출문제인데요. 한양대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문제를 저희가 실제로 수업한 내용을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에서 다루는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어요. 저희 연구진에서 실제로 개발도 한 것도 있고
다들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전공에서 그런 다루는 몇 가지 컴퓨터와 관련된 퀴즈들이라든지 알고리즘 대표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대표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한북 그리기입니다. 작년에 출제가 돼서 적중을 했었던 사례가 있고요. 또 이 전국혁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알고리즘 문제다. 그래서 가운데를 누르면은 양쪽이 켜지고 꺼지고 또 뭐 여기를 크면은 여기가 꺼지고 이렇게 전국혁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와 동일한 문제가 작년에도 출제가 돼서 저희가 적중을 시켰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전공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워낙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고 막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헬로알고와 함께 하신다면은 합격에 좀 더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저희의 그런 문제 연구와 해설의 배경에는 이제 한양대학교 영재원 홈페이지에서 얻은 힌트가 있습니다. 네. 위의 문구는요, 한양대 영재원에서 어떤 커리큘럼과 어떤 교육의 방향성을 가지고 학습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발췌를 해온 건데요. 미국의 CSTA 그리고 영국의 CAT 등의 커리큘럼에 기초를 하고 또 존스홉킨스 대학의 CTY 영재원 프로그램을 참고로 해서 이제 학습 영역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CTY에서는 존스홉킨스 대학 CTI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재원 중에 하나인데요. CTY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이런 문제 해결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파벳 순으로 나열된 1000장짜리 전화번호부가 있다. 전의 이름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문제들. 조금 알고리즘적인 감각이 있으신 어머님, 아버님들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앞에서 봤었던 타주알 문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진 탐색을 활용해서 풀 수가 있는 문제다라는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만약에 깨달으셨다면은 이번에 영재원에 꼭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CTY의 그런 기출 문제들 또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서 한층 더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심화반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실제 프로그래밍 능력 평가에서는 어떤 문제들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래밍 능력 평가에서는요. 이제 알고리즘 문제들을 실제 코드를 작성해서 푸는 그런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알고리즘 문제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판기 쉽게 생각하시면 자판기 만들라는 문제였고요. 이제 완전 탐색을 활용을 해서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격자 무늬에 이제 펌프와 장애물 락, 이제 바위가 있을 때 각각의 펌프들을 연결하기 위한 그런 최단 거리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였고요. 이거는 너비 우선 탐색 BFS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풀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요? 네, 헬로알고 기준으로 실버 과정 한 20주 내외의 과정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를 위한 정규 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앞에서 보셨던 그런 알고리즘 GPL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 과정 안에는요, 1단계로 지금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반입니다. 네,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 기초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비버 챌린지 문제들 또 알고리즘 GP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또 이산 수학적인 부분들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다가오는 학습 주차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요, 이제 시험 유형 기반의 알고리즘 심화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앞에 있는 내용들 다룰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실제 이제 실전 알고리즘 문제들까지 함께 다루는 것이 이제 2단계 과정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요, 2단계부터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인적성 검사 스타일의
그런 문제들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문제 풀이 시간이 또 별도로 과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양대 영재원에서는요,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IT 퍼즐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실제로 나왔었던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진 탐색의 개념들, 이 교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탐색이라고 했을 때 이진 탐색의 핵심은 이제 절반씩 나눠서 찾아 나가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 이진 탐색 같은 경우를 활용한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이 보셨을 문제들이죠. 선교사와 식인종 문제라고. 선교사가 3명, 식인종인 3명, 섬에 있고요. 배에 2명이 탈 수 있을 때 이제 선교사의 수보다 식인종의 수가 많으면은 식인종이 선교사를 잡아먹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잡아먹히지 않고 선교사와 식인종을 건너편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몇 번 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언뜻 보면은 그냥 사고력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기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진 탐색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모르고가 한양대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떤 개념을 배우고 난 이후에는요, 그거와 관련된 응용 또 심화 문제들이 이제 문제들을 많이 연습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까 이진 탐색 트리의 대표 문제로 선교사와 식인종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선교사 식인종 문제의 그런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원조가 이제 늑대 염소 양배추 문제입니다. 늑대 염소 양배추 문제는 많이 또 들어보셨을 텐데요. 늑대랑 염소랑 둘이 남아 있으면은 늑대가 염소를 잡아먹고 염소와 양배추가 같이 이제 둘만 있으면은 또 염소가 양배추를 먹고, 그래서 늑대, 염소, 양배추, 농부를 또 건너편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문제 유형들이요 다 유사한 유형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본 문제들부터 심화 문제들까지 이제 함께 다루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한양대학교 알고리즘 지필 문제를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한양대 영재원 파이널 과정 또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파이널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제 알고리즘 실전 역량입니다. 그래서 실제 알고리즘 역량을 길러 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한양대 영재원 파이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시험의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Q 테스트, 일반 적성 검사와 CTY 유형의 검사들, 그리고 문제 풀이 및 해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이널 안에서도 이제 실전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서울교대 쪽 필승 합격 전략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한양대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서울교대 선발 방식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양대랑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논술 형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세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떤 수학적으로 또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창의와 융합,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생각을 글로서 쭉 표현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셨을 테니까 바로 뒤에서 기출문제와 예시문제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글로써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6가지 핵심 역량을 이제 길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컴퓨터 사용에 대한 기초지식, 또 ICT 어떤 환경에 대한 기초지식, 또 창의력 문제 해결력과 알고리즘 기초 역량. 여기서 알고리즘 기초 역량이라는 부분은 아까 한양대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역량이 아니라 논리적 절차적 사고 능력,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윤리 인성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교대는
공교육에서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 인성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이걸 글로써 얼마만큼 잘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런 표현력까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서울교대 영재원에서 준비를 하기 위한 6가지 핵심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기출문제 또 그리고 그걸 적중시킨 사례들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저희가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업 시간에 다뤘었던 문제들이에요. 사람이 직접 재난 현장에 투입될 경우 위험하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런 경우에 어떤 재난 로봇을 개발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어떤 용도로 개발을 할 것인지, 두 번째로 로봇의 모양, 센서, 기능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용도로 개발을 할지에 대해서는 ICT 기초 지식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표현력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어떤 로봇의 어떤 모양이나 센서, 기능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마찬가지로 ICT 기초 지식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리고 어떤 순서도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표현하기 위한 알고리즘 기초 역량, 표현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갖춰져야지 글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스타일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학생들이 푸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실제 예시 답안들 제가 뒤쪽에서 보여드리면서 문제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도 이제 저희가 적중시켰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서울교대에서는 이제 암호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었고요. 저희가 했었던 거는 아래와 같이 제시된 한글 자음 모음 그리고 숫자를 이용해서 나만의 암호를 만들어 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와 관련된 실제 예시 답안 저희 과정 소개하면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ICT 기초 지식, 어떤 암호학에 대한 그런 지식,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알고리즘 기초 역량, 표현력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좀 보기에도 굉장히 낯선 그런 문제 유형이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한 헬로알고의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 정규 과정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요. 수업 구조가 굉장히 정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대비반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기출문제와 유사 유형 문제를 딱 제시를 해주고요. 먼저 학생이 정확하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교과에 대한 기초 역량과 ICT 기초 지식을 쌓아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그냥 학생들별로 각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먼저 정리를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나만의 해답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길러 나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논리적 절차적 답변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쓴 답변을 멘토가 첨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첨삭 그리고 자신의 답변을 발표하고 상대방과 토론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최종적인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 또 답변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토론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과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앞에서 봤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역량을 쌓고 최종적으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합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수업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던져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활 속에 자주 볼 수 있는 기기 중에 이제 자판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자판기의 작동 순서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실제로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수업 시간에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또
다음은 우주에 대한 스티븐 호킹 박사의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용 게임을 개발하고자 한다.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역할, 그리고 환경, 또 게임을 좀 더 흥미롭게 할 수 있는 요소, 게이미피케이션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게임 만들라는 문제, 작년에 또 영재원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같은 문제를 저희가 찝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두 문제 다 또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딱 주어지게 되면은요,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제 글쓰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만의 아이디어를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공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고요. 또 내 아이디어를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하고 또 다른 학생들의 내용을 또 정리하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답안을 작성하는 이렇게 3단계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답변이 이제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정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세부적인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답을 적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숫자를 가지고 암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네, 뭐 이런 문제들 이렇게 서술을 해서 푼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이런 부분들을 적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서울교대가 재밌는 부분이요, 단순히 글로서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아까 자판기 문제, 또 이번에 작년에 서울교대에서 나왔던 순서도 그리는 문제, 작동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고리즘을 도식화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표현력 부분에 있어서 또 굉장히 가점 요인이다. 가산점 요인이다. 죄송합니다. 가점 요인이면 안 되죠. 가산점 요인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풀 수 있을까, 또 이런 유형의 문제들 한 번도 풀어본 경험이 없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이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데뷔반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교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렇고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처음 서울교대 영재원 개원했을 때 굉장히 큰 파란을 일으켰었죠. 이제 보통 서울교대 영재원 처음에 소프트웨어 영재원 생겼을 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모집 요강을 봤는데 수학도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고 과학도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고 소프트웨어 영재원인데 코딩도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고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서울교대 어떤 교수진과 또 모집 요강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서울교대에서 소프트웨어 사고력 올림피아드라는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사고력 올림피아드의 문제 내용들을 보니까 그 문제 유형과 비슷하게 학생들을 선발을 하겠구나라는 부분을 쪽집게처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제 그렇게 대비를 해서 무려 첫 해 12명의 학생 그리고 2차까지 해서 총 24명의 학생들을 서울교대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단기간에도 좋은 성적, 좋은 실적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커리큘럼 설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정규 과정에서 학생들을 1차 필기 시험에 대비시키고 합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뒤로 자소서라든지 또 면접 대비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자소서, 서울교대 자소서 문항별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 각 문항별로 500자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총 4문항이 준비가 됐고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영재원 지원하는 동기에 대해서 작성하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실제로 이번에 작성하실 때 좀 이런 방향성으로 참고하시면 좋다라고 해서 제가 빨간 글씨로 넣어놨어요. 진로와 전공 적합성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한 기술. 네. 인성과 자아성찰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본인의 경험 그리고 평소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을 때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지적 호기심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필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혹은 해결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진로와 전공 적합성 그리고 지적 호기심에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교대 자소서 문항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1회 선발했을 때는 세문항 300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100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자면은 쓸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양대는 500자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서울교대는 뭐 자소서에 대한 비중을 거의 이제 두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서울교대 지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자소서 크게 부담 가지시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1번 서울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소프트웨어 이름을 작성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진로와 전공 적합성 부분이고요. 본인이 몰입했던 놀이나 게임 간단하게 설명하고 왜 몰입했는지 설명하시오.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이름과 저자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싶은 내용들 네, 전공 적합성과 인성 지적 호기심에 관련된 키워드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참고로 해주시고요. 네, 헬로알고에서는 이제 이런 자소서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번에 지원하면서 처음 작성해 보시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시기 막막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또 첨삭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소개서 쓰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소개서 소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첨삭 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헬로알고의 도움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차가 합격한 이후에는요, 이제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보다 더 힘든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면접이야말로 정말 학생들이 이제 홀로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부담이 크신 것 같아요. 하지만 헬로알고에서 또 특별한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알고에서는요, 2차 면접 대비 과정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면접 예절부터 기출문제 대비까지 직접 저희가 진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학부모님들께서 후기에는요, 우리 아이가 면접 특강을 듣고 왔더니 자세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면접 예절부터 기출문제 대비까지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대학 부설 영재원 준비 헬로알고에서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헬로알고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대학 부설 영재원과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관련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다가오는 그런 개설 과정에 대한 안내 드리고 오늘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 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그리고 이번에 여름학기 정규 과정이 개설이 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개강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학 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 과정 개강 안내입니다. 먼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요. 한양대 대비반은 지금 1차는 5월 16일 날 개강을 해서 지금 현재 10주차 절반을 통과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차 이제 실전으로 가는 2차 대비반이 이제 8월 8일 다음 주 토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8일 날 개강하는 반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비반이 8월 12일 수요일 날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교대반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먼저 8월에 이제 평일 날 오후에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그 평일 오후반이 주말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한양대 대비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반, 일요일 반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4시부터 6시 반까지, 일요일도 4시부터 6시 반까지 운영이 되고요. 수업 시간은 8월 8일 날, 8월 9일 날 각각 개강을 해서 시험이 저희가 10월 17일 날 있을 것으로
10월 17일 날 이제 시험이 1차 시험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이건 작년을 대비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7일 꼭 아닐 수도 있지만은 10월 17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총 10회 수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교대 대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일정에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8월 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2일과 13일 날 각각 평일반 개강을 하고요. 평일에는 5월 5시 30분부터 8시까지,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이제 반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대비반이 먼저 이제 서울교대 대비반 같은 경우에는 먼저 평일날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다가 이제 학기 중으로 넘어가서 9월이 되게 되면은요, 정확히는 이제 8월 마지막 주 8월 29일 토요일 날 이제 주말반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9일부터는 토요일 1시부터 3시 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4시부터 6시 반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니까요. 내가 꼭 평일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평일날 이 시간대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할 수 없이 8월에 들어오셔도 과정상에 진행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8월에 평일 개강할 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습을 해 나가시면서 이제 주말반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교대 대비반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전체적인 학사 일정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10월 10일 날 시험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가 이제 추석 연휴 주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추석 연휴 주말에도 시험 전주기 때문에 운영을 할 예정이다. 이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는 총 이제 평일 수업이 3번, 주말 수업이 6번. 평일, 주말, 주 2회로 가는 거 아닙니다. 평일날 먼저 3번 수업하고 그 다음에 주말로 옮겨서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헬로알고 정규과정, 정보올림피아드 대비반이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죠. 물론 초등 저학년 엔트리 이제 지니어스 과정이나 파이썬으로 학습하는 이제 엘리트 과정도 당연히 있고요. 다 묶어서 이제 저희가 정규 과정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규 과정 저희 이번 주 8월 1일과 8월 2일 주말에 이제 여름 학기 8월 학기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입학 테스트, 뭐 입학 상담 계속 요즘 주시느라고 제가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규 과정도 이번 주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입학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올해 또 정보올림피아드 8월 30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정보 영재원,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정보올림피아드는 함께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묶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정보올림피아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올림피아드가 소프트웨어 영재원보다 훨씬 더 어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더 어렵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영재원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하든 안 하든 더 이어서 또 정보올림피아드도 함께 준비를 해주셔야지 정보 영재로 가는 지름길이 완성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8월 1일과 2일 개강 예정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학 테스트하고 상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알고는 모든 과정, 그리고 학생이 뭐 이와 관련된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과 모든 과정에 있어서 입학 테스트를 반드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학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요, 학습 효율성 및 학생의 학습 기초 자료로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입학 테스트이고요.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비반 관련된 수강 여부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특강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비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제 알고리즘 지필 시험, 컴퓨팅 사고력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뭐 관련된 공부 학습 경험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이제 학생의 기본적인 컴퓨팅 사고력이 얼마만큼 갖춰져 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학습 로드맵이나 학습 기초 자료로서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시간 지필 시험은 필기 시험은 반드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C 언어나 알고리즘 공부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추가적으로 실기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공부까지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2시간이죠.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 1시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평일 같은 경우에는 입학 테스트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테스트 진행 후에 바로 결과 상담까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시거나 전화 상담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월요일은 저희 휴관인이니까 화요일부터 일요일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 문의 또 입학 테스트 신청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화로 진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는 번호 반드시 기록 메모 또 저장해 두셨다가요. 오늘 설명회 듣고 나서 대학 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우리 아이 정보 영재로 기르는 데 있어서 꼭 보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헬로알고와 함께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학 문의 및 입학 테스트 신청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및 입학 테스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설명의 주제였죠. 대학 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필승 합격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설명회는요 항상 녹화본이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유튜브에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서 좀 다른 일정들 때문에 놓치셨거나 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앞부분에 놓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 경우에는요 저희가 바로 녹화본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주변에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또 친구분들께 지인분들께 또 관련된 영상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또 헬로알고에서는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교육 유튜브 설명회 영상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 정보들 제공해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학생들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고요. 유튜브 생중계는 설명회 종료 5분 후에 종료될 예정이니까요. 설명회 진행하면서 질문하지 못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바로 전화로 상담 주시거나 아니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